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26일 오후 4시. 제가 사는 곳은 시간이 4시 27분입니다. 오후. 한국은 12월 27일 아침 9시 반 정도 됐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입니다. 이제 이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이면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 연말 되면 정말 정신없이 모임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아무튼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즐거웠고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마찬가지로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어제는 장이 없었죠. 성탄절 공휴일이라. 그렇지만 4일간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서 옵션을 한번 결산해보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될 판매금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현금 흐름을 위한 포트폴리오 두 번째인데 50대, 60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세대의 분들께서 이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하고 구성하고 뭐 유지하고 또 리밸런싱 하는데 어떤 우리가 점들을 주의하고 또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예상분 매금은 아니고 옵션 매매 손익 결산일 뿐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룹 2의 이제 지금 이번 주까지 옵션을 보면 사실은 이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영 힘을 못 씁니다. 코니도 그렇고 MSTY도 그렇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다른 M7인 FBY, 메타도 뭐 플러스긴 하죠. 그리고 뭐 코니는 그래도 상당히 힘을 내서 이번 주는 22센트 벌었네요. FBI는 6센트, 후이는 40센트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MSTY는 총 많이 돈을 많이 잃었네요, 그죠? 37센트. 이게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벌었는데 안타깝게도 MSTY에 계속 네버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주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대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폭등 장세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센트 정도 손실을 받고 PLTY 같은 경우도 역시 안타깝게도 이제 폭등 장세가 되면서 돈을 위클리 콜에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약 6.9센트 그리고 스노이도 약 4.9센트 테슬리의 약진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간 옵션에 47센트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합성 옵션에서 이제 조금 주식을 컨트랙트를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약 4센트 정도 돈을 벌어서 테슬리는 총 51센트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리고 YMAC과 YMX는 지난 수요일 날 발표된 분배금을 바탕으로 계산이 YMAC은 약 9.9센트 그리고 YMX는 약 10센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래크로 가기 전에 아무튼 여기 지금 미시전 합성 옵션에서 여기 조금 적죠. 10%. 그러니까 미시전 합성 옵션에서 사실은 이 풀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실현시키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3센트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미실현 합성 옵션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 벌어놨던 수익금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테슬리 같은 경우도 이 미실현 합성 옵션에서 약 1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아직은 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1월 달은 들어가서 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롤업을 할 뭐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내부 모니터를 보면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MSTY는 지금 지속적으로 내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내부 빠져나가는 속도가 조금씩 줄기는 해요. 울티도 그렇고 울티도 지금 1.2까지 빠졌네요. MSTY는 1.47. 그래도 그동안 빠져나가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아래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NBDY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지금 내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NBDY는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가 트래킹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은 내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주식 숫자도 약 1%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니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지난 7월 달에 1.47빌리언에서 지금 715 7억 달러 정도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도 테슬리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죠.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말에 1.28빌리언에 비하면 뭐 한 1억 달러 정도가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이 수준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 10% 정도 전고점에 비해서는 10% 빠졌지만 뭐 이 정도면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CY는 사실 아직 반토막 나지는 않았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사실 상당히 SMCI가 좀 힘을 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는 SMCI가 엔비디아가 SMCI하고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서로 동조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그렇게 동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내부가 줄고 이 쉐어 숫자가 줄면 사실은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ETF의 건강도라고 하는 면에서 좋지는 않은데 우리 같이 이제 이 그 분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배당 재원이 일정한 상태에서 총 ETF 쉐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주당 분배금이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지 이제 그거는 배당 재원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내부가 많이 줄게 되면 그 배당 재원에서 조금 손실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뭐 지금 어떤 뚜렷한 그 트렌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일드맥스류의 이 고배당 인컴 ETF들은 이 내부가 너무 크다든지 혹은 쉐어 숫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 불리해요. 이 저희들 분배금 받는 입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풀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쉐어 숫자가 거의 한 1,00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00만 주, 1,100만 주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한 1,000만 주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서 분배금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MSTY 같은 경우는 지금 5.6빌리언에서 1.4빌리언을 거의 뭐 3분의 2 토막이 날아갔지만 남아있는 1빌리언 정도 수준에서 장사를 잘하면 분배금은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제 희망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레퍼런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트래커는 특별히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번 주에 이 옵션 장사를 잘 했어요. 잘 돼가지고 뭐 사실 65센트 돈을 벌어서 비용으로 18센트 나가고 뭐 그렇죠. 엔비디아는 여기 막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번 주에. 올라가면서 모든 그 커브드 콜에서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100만 불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렇지만 이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벌어서 2,300만 불. 그래서 손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죠? 손실을 많이 줄여가지고 한 16센트.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는 약 2,800개의 컨트랙트를 닫았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약 2.8센트 손실. 그리고 뭐 FBI는 뭐 그렇고 코니도 합성 옵션에서는 약 3.2밀리언 돈을 잃었고
커브드 콜에서는 약 1200만 불 돈을 벌었지만 아, 이 콜 스프레드에서 손실이 비용이 약 540만 불. 그래서 총 41센트 빼기 합성 옵션 하니까 22센트.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실 조금 올랐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횡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설정이 적절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죠. 자, MSTY입니다. MSTY는 뭐 이번 주 사실 어느 정도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는 사실 수입을 많이 냈어요. 2,800만 불.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비용으로 한 1,100만 불. 그래서 커브드 콜과 위클리 콜에서는 36센트의 돈을 벌었지만 안타깝게도 3,750개의 컨트랙트를 합성 옵션 컨트랙트를 닫았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되는 손실이 약 73센트. 그래서 안타깝게도 MSTY는 이번 주도 약 37센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컨트랙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MSTR 자체의 이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158달러까지. 그래서 저는 지난 월요일 날 MSTR이 MSCI 인덱스에 남아있는다, 잔류한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9달러에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뭐 어느 정도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바다에 가깝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스노이는 뭐 그렇게 크게 볼 거 없고 SMCO에도 그렇고 풀티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18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이 합성 옵션이 약 15,00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가격이 188달러이기 때문에 약 8달러 이상의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월 16일이니까 아직 2주 넘게 남았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클로즈를 안 하고 뭐 아마 새해 들어서 클로즈를 해도 충분히 이익이 되지 않느냐. 너무 급하게 롤업을 하면 이 가격이 좀 나중에 또 변동이 있으면 또 손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 200달러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합성해서 16센트 그리고 뭐 안타깝게 이 커브드 콜에서 손실이 좀 있습니다. 86센트. 그러나 콜 스프레드에서 17센트를 해서 약 53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지만 지금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 1.2달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랑 비슷한 액수. 근데 이번 주는 사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PL 밸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음 주에도 그 정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후이입니다. 후이도 괜찮아요. 후이도 지금 현재 위클리 콜에서 53센트의 돈을 벌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커브드 콜에서는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3.6밀리언.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1.5밀리언 정도 손실을 보고 또 합성에서 약 350개의 컨트랙트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후이는 이번 주 40센트입니다. 뭐 괜찮죠? 자, 그럼 PL 밸런스를 갈까요? PL 밸런스에 보시면 이번 주에 12월 15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된 게 예상은 40센트 예상을 AI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62.9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리가 사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이번 회계 연도 들어서 지금 뭐 총 벌은 돈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1억 달러 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62.9센트가 나오는 바람에 주간 분배율은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57%. 이번 주는 AI는 52센트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이 테슬리 모델인데, 테슬리 모델은 약 52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자, NVDY는 지난주에 11.02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11.56센트 나왔어요. 그래서 5% 이하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 21센트 정도의 21 밀리언, 그래서 2100만 불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모델 생각은 약 10센트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NVDY의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2억 3,700만 불의 이익을 보고 그동안 분배금을 1억 1천만 불 넘게 줬죠. 그러나 아직 밸런스 상으로는 1억 2,500만 불의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돈을 조금 뭐 지난주랑 비슷하게는 주지 않을까요? 한 11센트? 근데 이제 AI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센트. 왜냐하면 지난주에 비해서 돈을 잃었으니까 10센트를 예상했습니다. 이제 코니 보겠습니다. 코니는 46센트 예상을 했는데 49센트 나왔어요. 그래서 7.3%. 2주 연속으로 15% 안쪽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면 뭐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약 3.9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ETF 쉐어 숫자도 줄었고, 그래서 지금 코니는 약 42.47센트를 예상을 하는데 42.47센트면 약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정도를 주게 되면 글쎄요, 뭐 약 3밀리언 정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코니는 전체적으로 2억 9,300만 불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글쎄요, 42센트 그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MSTY입니다. MSTY가 주가가 어느덧 지금 30달러까지 30달러다가 깨질 우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Y 여기 보시다시피 합성 옵션에서 거의 뭐 전멸이죠. 이 얘기는 합성 옵션에서 전멸이라는 얘기는 지난 11월 3일 새로운 회계 연도 이후부터 지금 계속 MSTR의 가격이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락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성 옵션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커브드 콜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2억 달러. 그러나 합성 옵션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의 이 이익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9.56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지난주 예상은 29센트인데 이번에 나온 것이 51센트가 나왔어요. 이 MSTY가 물론 뭐 지난주에 돈을 6.5 밀리언을 전체적으로 벌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1.6%거든요.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는 지금 돈을 더 잃었기 때문에 27센트 글쎄요, 뭐 30센트를 넘기려나? 어쨌든 간에 만약에 27센트를 준다고 하면 1%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뭐 돈을 잃었기 때문에 AI 생각은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예상치인 것 같습니다. SMCY는 9.65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9.78센트가 나와서 1.3%. SMCY는 상당히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5 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약 9.21센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21센트를 하면 아마 1%는 넘을 거예요. 1.1%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풀티입니다. 풀티는 지난주 예상은 45센트였는데 실제로 지급된 돈은 99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옵션 트레이딩을 통해서 약 2,200만 불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배금으로 나간 게 지금 그러니까 6천만 불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3,100만 불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난주에 돈을 너무 많이 줬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44센트를 주게 되면 약 0.82센트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건데 글쎄요. 너무 무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후이입니다. 후이 같은 경우는 이번 회계 연도에 지금까지 들어서 총 옵션에서 수익은 약 1.6 밀리언 달러 정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1센트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건 68센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주는 예상은 49.5센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쎄요, 뭐 49센트에서 60센트 뭐 그 사이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상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제 포트폴리오에 지난 12월 19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이 택스블 에쿼티하고 401k 에쿼티 이 두 개가 이제 지금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제 포트폴리오의 약 66%, 3분의 2죠. 3분의 2가 지금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이나 ETF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50대와 60대다. 자, 이러면 저처럼 계속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미 명예퇴직을 하셨다든지, 또 정년퇴직 55세 정년퇴직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60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65세에 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60 세대를 위한 이 현금흐름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유형이 곡간형입니다. 아마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계를 보면 거의 뭐 부동산의 70% 이상, 80%에 육박하는 그각 개인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집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 집은 사실은 뭐 얼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가 가치가 얼마든 상관없이 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집이나 아파트나 이런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세금이 나가고, 또 보험료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은 사실은,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그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 주택연금이 있으니까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뭐, 주택연금이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 사실 살고 있는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이 옵션을 활용을 해서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자산을 어떤 우물형 자산, 어떤 곳간에 이렇게 쌓아놓고 현금이 안 되는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우물형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집이 또 필요하고 또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크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subconscious 그 내재적으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집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과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부동산에 뭐 다운사이징을 한다든지 뭐 다른 좀 덜 비싼 곳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든 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과 함께 이렇게 서로 적당히 섞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전 전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노후 리스크,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제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건강, 뭐 재무 상태, 관계, 가족과 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외로움과 권태,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이 장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 아버님이 상당히 장수하셨어요. 1900년대 초에 태어나셔가지고 80 중반까지 사셨으니까 상당히 장수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도 아버님께서 그 주위의 친구분들이 다 이제 세상을 일찍 다 버리셨죠. 60 환갑을 지나 전후해서 다들 이제 세상을 버리시고 혼자 상당히 외로워하셨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명,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인데 제가 한국 가서 이제 건강검진하고 이러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AI로 이렇게 예상되는 기대 여명을 이렇게 적어주는데, 제 같은 경우는 86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60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25년만 더 살 것인지 아니면 더 오래 살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리스크의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이 재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건강은 기본적인 거고,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재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년 파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제가 막 너무 장수해가지고 100살까지 살았는데 뭐 돈은 90세에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나머지 10년을 제가 가진 돈 외에 다른 수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노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5060의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가, 첫 번째 이제 국민연금이 있겠고, 그 외에 이제 퇴직주택연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주택연금, 국민연금, 그 위에다 이제 개인연금이 있는데,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주택연금도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좋게 설명을 많이 한 비디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주택연금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 영국, 이렇게 뭐 프랑스 뭐 이런 이제 소위 선진국의 주택연금하고 한국 주택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한국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줘요.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 주택연금을 영어로 리버스 모기지라고 그러는데, 역모기지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리버스 모기지를 정부에서 안 합니다. 일반 개인 그 은행이나 이 투자회사에서 해요. 투자회사에서 하는데, 한국처럼 뭐 만약에 오늘 제가 주택연금에 들어가면, 만약에 한국에서 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했다. 그럼 만약에 200만 원을 준다. 200만 원이 셋업이 되잖아요. 그럼 200만 원을 60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반 다른 데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제가 돈을 빌려오는 대출의 형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죽을 때까지 준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120살까지 살아보면 은행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은행에서는 주택연금을 이 시한을 딱 잡습니다. 제가 60세부터 네가 몇 년을 할래? 물어봅니다. 그러면 25년을 한다. 아니면 내가 30년을 한다. 그럼 그때까지 딱 30년의 시간을 딱 주고 60에서 30년, 그럼 90까지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 주택연금의 가입을 이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 주택연금을 그죠? 주택연금 공사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제가 만약에 60에 딱 주택연금을 들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주택연금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장수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 대한 어떤 그 미련, 내가 죽을 때 자식 새끼한테 집이라도 하나 줘야지. 그거 정말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먹게 살려야 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자식들이 얼마만큼의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연금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주택연금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조언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줄 것이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영원히 해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률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주택연금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마케팅 하는 거죠, 정부에서. 근데 이게 과연 주택연금이 점점점 이제 가입률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정부에서도 이건 굉장한 그 부담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죽을 때까지 보장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하시면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만약에 주택연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자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만. 뭐 90세까지 30년, 35년 그게 바뀐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인가요? 하여튼 뭐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을 때 주택연금을 드신 분들은 나중에 그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주택연금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 이렇게 좋은 죽을 때까지 해주는 장수 리스크를 해칭해주는 이렇게 주택연금인데 만약에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간 만큼 대출금에서 돈을 받은 게 전체 총액이 있잖아요, 그죠? 총액이 주택 가격이 올라간 만큼보다 적다. 그러면 그 차액은 상속하는 자식들한테 가니까 그게 또 정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택연금을 한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저는 부럽습니다. 주택연금을 저렇게 찍을 때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존 보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ETF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자 그리고 존 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뱅가드라고 하는 공모 펀드가 있어요, 미국에. 아마 지금 이제 이 뱅가드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이 뱅가드라고 하는 회사를 처음 그 파운드죠.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존 보글이고 또 존 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ETF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ETF를 처음 적용한 것이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래서 존 보글의 이 박사과정 논문이 이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ETF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 박사과정을 논문에 처음 이 컨셉을 적용을 해서 박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만든 회사가 뱅가드라고 하는 회사고 그 뱅가드에서 인덱스 펀드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ETF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보글은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수익률,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 그리고 시간과 비용인데, 이 어떤 수익률 자체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리스크와 시간과 비용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적립식 투자가 좋다. 그러니까 목돈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이제 복리의 마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복리가 시간이 한 10년에서 15년까지는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미미하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1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돈의 크기에 따라서 돈이 크면 한 10년, 돈이 조금 적당히 된다 그러면 한 15년, 그러니까 최소한 한 15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복리가 붙어가지고 증가하는 속도가 매년에 비해서 이게 급격하게 exponential,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걸 가지 않고 exponential,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키 스틱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립식 투자나 그 다음에 긴 시간을 이용해서 복리의 마법을 보는 것이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죠? 1%입니다. 전체 내부의 1%를 돈을 자기들이 떼갑니다. 근데 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VOO 같은 경우는 0.01%, 뭐 0.06% 이래요. 그리고 QQQ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덱스 펀드를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떤 ETF를 선택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본다 그러면 이 비용이 낮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50, 60인데 50대, 60대인데 10년, 20년을 내다본다.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그러면 70, 80인데 그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라는 얘기냐? 물론 투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내가 이제 50, 60까지 투자를 해서 돈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여기 말씀드렸던 곡간이죠. 곡간을 꽉 채워놓고, 나머지 기간은 내가 곡간에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살겠다.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얼마의 돈이 많은 돈일까요? 그러면 뭐 10억만 있으면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쓰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계산하시면 10억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못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10년 정도면, 15년 정도면 끝나요. 10억이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존 버글이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입니다. 네 가지. 이 중에서 리스크와 시간과 비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크와 시간 그리고 비용을 조절함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가 보상이라는 겁니다.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시간, 비용이 보상 자체는 우리가 봐서는 uncontrollable이지만 리스크, 시간과 비용을 적절히 우리가 지혜롭게 잘 조절하면 수익률도 또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와 복리 그리고 저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현금 흐름 투자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현금 흐름 투자라고 해서 단기, 특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 6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단기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개인연금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의 돈을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1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개인연금 100만 원,
뭐 퇴직연금에 100만 원,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다 써버리고 나면 저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세 개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해 주는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개인연금과 퇴직 그리고 주택연금은 인플레이션 해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받고 있는 돈의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씩 개인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100만 원,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을 받아서 총 300만 원을 우리가 돈을 받고 이제 은퇴 생활 시작을 하는데 1년 후에 10년 후에 그걸 해칭을 해주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국민연금만 해칭을 해주고 나머지 두 개는 전혀 해칭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돈의 가치, 그죠? 돈의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이해를 못 하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속적인,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소한 3에서 5%는 연간 3에서 5%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10년 후에 가지게 될 자산의 가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3%씩 계속 늘려나가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말씀드렸죠. 자본주의 사회는 유동성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끝내겠다.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를 나이가 50, 60인데 10년 후에 20년 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는 보통 한 이게 20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80. 제가 버는 거의 20%는 다시 재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투자를 함으로써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하고 제가 갖게 되는 수입의 80%는 오늘을 즐겨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80%의 수입은 뭐 가지고 열심히 놀러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바이올린 하는 거 배우기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 읽고 뭐 다른 사람 만나서 점심도 같이 맛있게 먹고 뭐 이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이 정도 쓰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젊었을 때는 막 주식 70% 80% 이렇게 해서 빠르게 성장해서 우리 자산의 덩치를 키워왔다면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 안전 그 위험 자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정도, 50, 50.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채권 이제 나이가 60을 넘으면 채권 60%, 주식은 40%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식을 한 최소한 60% 이상은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라의 투자의 그러니까 안전과 이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섞어줄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전 전술인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서 제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누구냐? 뭐가 가장 큰 위험 요소냐? 바로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투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와 결단인데 젊었을 때는 어떤 잘못된 결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50대, 60대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결단력보다는 우리가 가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보다는
내가 이 한 번의 결단을 성공에 더 큰 가치를 두기보다 최악을 피하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이야기, 슬프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00%의 수익률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한 10% 정도만 바라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투자가 들어가면 이게 길게 가야 돼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길게 막 그 10년, 15년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손해를 볼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락장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락장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는 일정 수준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투자의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저가에 진입을 해서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 현금 흐름을 받아내고 분배금과 배당금으로 받아내고 또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격도 또한 최소한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의 분배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재투자를 하니까 그죠? 재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배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도 있고 또 전체 자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배당 투자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조금 넘어서 한 4년째 되는데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 분배금 포트폴리오가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100% 늘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성적이 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이유가 그때 2022년 가을에 조정장이 한번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조정을 할 때 항상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진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10%가 다운이 됐다, 하락을 했다, 그럼 조정장인 거죠. 그 다음에 20% 이상이 하락이 됐다. 지난 4월에 20% 이상이 하락이 됐어요. 그때는 하락장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불경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트럼프가 처음 취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변동성을 보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0%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패닉장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닉장 같은 경우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락장과 조정장은 거의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그래서 한 30% 정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20% 30%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주식들을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이게 막 코니가 떨어지고 MSTY가 막 지금 현재 이렇게 개판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내 생활의 질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셔야 돼요. 투자를 우리가 왜 합니까? 행복하자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해가지고 이게 막 너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이렇게 될 정도면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간접 투자의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간접 투자의 방법을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과 채권 그리고 시장도 배분. 저는 한국의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특히 이게 이 연금 저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ETF, 인컴 ETF, 한국의 인컴 ETF 같은 경우는 ROC로 받더라도 이 면세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시장 배분도 또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당 포트폴리오가 지난 22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인덱스 펀드를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를 최소한 3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최소 25, 30%. 이게 왜 그러냐면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적립식으로 들어가셔야 돼. 한 달에 얼마씩. 내가 가진 내가 1억이 있는데 그러면 인덱스 펀드를 제가 최소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인덱스 펀드를 들어가시는데 이걸 2,500, 3천만 원을 이번에 왕창 다 사지 마시고 그걸 12분의 1로 나누세요. 최소한 1년.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이렇게 적립식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최소한 15년 이상 투자할 때 성공 확률이 90%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을 낼 확률. 여러분들 솔직히 저희 카지노 이런 데 가가지고 성공 확률이 돈 딸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전재산 걸어야 돼요. 근데 인덱스 펀드는 15년 이상만 무조건 들고 계시잖아요. 돈 벌 확률이 90% 이상이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인덱스 펀드를 꼭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0이다. 나이가 60이 됐다 하더라도 인덱스 펀드는 10년 이상 15년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제가 60에 제가 가진 펀드의 20%를 전체 포트폴리오 20%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15년 후면 75입니다. 그러면 75세부터 뭐가 문제냐면 75세부터 이제 제가 죽기 전까지 내 생애에 쓰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75세 이상부터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덱스 펀드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내가 75대에서 의료비 필요할 때 얘들이 돈을 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80%를 가지고 잘 굴려서 월 현금 흐름을 내서 그걸로 75세까지 먹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펀드야말로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지수함수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장, 패닉장, 공황장 돌파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시장 전체 S&P 500, QQQ 100.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제일 좋다는 탑 500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마진의 최후 보루, 자산 배분,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을 생각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이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다행인데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 표시가 이렇게 있죠. 이 얘기는 이 인덱스 펀드 VOO와 QQQ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분배금을 줍니다. 분기마다. 그러면 그 분기마다 나오는 분배금을 재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에. 그래서 요 표시는 재투자 표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 주식과 넌 캐시플로우 주식.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주식이 현금 흐름 주식이죠. 이건 이제 하이, 미드, 로우 리스크로 나눠서 약 10%까지는 로우 리스크로 보고 25%는 미드 리스크, 25% 이상은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9개의 일드맥스입니다. 일드맥스에 요 빨갛게 표시된 거 FBI, PLTY, Who is Knowing은 분배금을 무지성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코니, 엔비디아, 테슬리, SMC와 MSTY는 분배금을 받아가지고 그 분배금을 거의 100% 미드 리스크와 로 리스크 그리고 넌 캐시플로우 에퀴티에 가끔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미드 리스크는
페피, AIPI, 세피, XDT, QDT, RDT, YBTC, YTH, PLTW, HOW, TLTW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것들이 지금 벌써 한 2년,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회수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드맥스의 녹색으로 된 것들은 원금 회수가 끝난 것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TLTW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지금 완전히 개박살나고 있는 게 이제 YBTC와 YTH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배금으로 그동안 하락된 걸 대부분 다 메꿔놓고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피와 AIPI, 세피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고 있고 또 분배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버티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리스크는 지금 이제 제일 사실은 잽큐와 제피가 있었는데 제피는 다 팔아가지고 잽큐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잭큐 같은 경우는 지금 잭큐 같은 경우가 2022년 10월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3년 되면서 다행히 2022년 그때 하락장에 들어갈 때 42달러 정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입된 원금의 100%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분배금의 100% 수익입니다. 그래서 제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연금이 된 거죠. 개인 연금이.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죽어도 제 이제 딸이 이렇게 만약에 증여를 하면 딸도 이제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피는 JPIE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형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SPYI, 그다음 QQQI가 인덱스 펀드 VOO, QQQ는 SPY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커브콜 하는 겁니다. 그리고 XPay는 XPay도 굉장히 로우 리스크입니다. XPay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6개월째 나오는 분배금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리얼티 인컴 있고, 그 다음에 알트리아. 뭐 제가 이 술, 담배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알트리아가 워낙 그 분배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SCHD, 많은 분들이 SCHD를 좋아하시던데 SCH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주식이 너무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SCHD는 7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분배금이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3.7%인데 7년 후가 되면 7.2%가 7%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니 마켓 펀드에 3개의 어카운트가 있고, 이 로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숏 치는 사람들한테 주식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막 2년, 3년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권회사에서 야, 네 갖고 있는 주식으로 로너 하면 돈 줄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짭짤한 수입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넌 캐시플로우 에퀴티에 뭐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뭐 엔비디아, 테슬라, 그다음에 라켓랩, SMCI, 조비, IBIT. 이제 IBIT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GH, DXYG.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대충 이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이 중에서 몇 개를 집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가 살 때 왜 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하이 리스크, 미드 리스크, 로우 리스크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